근데 하나 궁금한 거는 또 땅이 되게 많고 사실 새롭게 이제 뭐 기계화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도 극복이 안 될 정도로 이 정말 러시아나 이런 지역에서까지 다 들여올 만큼 그 중국의 수요가 어마무시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면? 중국이 이게 포기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쌀, 밀, 옥수수는 여기 뭐 집중하다 보니까 콩을 약간 등한시한 게 맞죠. 이게 우선적으로 곡물이 목표였고 콩은 나중에 보자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보자. 왜 그러냐 그러면 보시면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 헥타르당 이제 킬로그램 단위죠. 쌀은 6톤, 뭐 네. 밀은 5톤. 원래 콩이 잘 자라는 거 아닌가요? 잘 자라는데 생각해 보시면 중국도 보면은 콩을 좋은 땅에 안 심잖아요. 아, 이 정책이 쌀, 밀 이쪽에 집중되면은 좋은 땅은 이걸 다 재배하고 토양이 별로 안 좋은 거 심다 보니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콩을 심는 땅은 별로 좋은 땅은 그렇죠. 원래 아니거든요. 뭐 콩은 다 이제 논두렁 밭두렁에다가 이제 심어가지고. 네. 예. 근데 미국이나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이 작정을 하고 콩을 심으면은 제일 좋은 곳에 딱 네, 심으니까. 그러니까 아. 생산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네, 안녕하세요. 지구본연구소의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농업 관련 우리 남재작 소장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언제나 얼굴은 좋으신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얼굴 많이 안 좋아졌죠. 좋은 건 다 드신다는 소식이 전해지던데. 아, 그래도 그 뭐 좋은 채소 정도 과일 정도 먹는 게 예. 농업 분야에서 일하면 유일한 좀 사치라고 할까요? 예전에 그 임업 하시던 분들 보니까 아우 좀 부럽더라고요. 아, 그분들을 정말 진정으로 예, 부럽죠.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젊으실 때는 좀 고생을 하셔서 그런지 좀 힘들어 보이셨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시니까 더 건강해지시고 아주 단단해지시고. 저도 그분들 볼 때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전부 다 낙향을 하고 싶어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산 가까운 곳에 낙향을 하고 싶어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한 5, 60대 로망쯤 되죠. 로망쯤 된다. 근데 그분들은 벌써 30대부터 그 생활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부럽죠. 예. 도시에 사는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계속합니다. 자, 오늘은 남소장님께서 아주 핫한 주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이제 넘어간 주제였는데 잊지 않고 챙겨와 주셨네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중국의 식량 안보입니다. 식량 안보. 네. 중국 하면 식량이 엄청 많이 수입하는 뭐 그런 나라. 네. 예, 어떻게 다 먹여 살리나 항상 궁금한데 오늘은 중국인들의 이제 식량 문제, 식량 안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일 뭐 다 그렇지만 중국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수입하나? 굉장히 많이 수입할 것 같죠. 예,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 뭐 다 쓸어갈 것 같은데요? 네네. 아마 한번 살펴보시죠. 아마도 네네. 그럴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서 중국이 얼마나 많이 수입하느냐를 알려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수입하냐고 비교를 해보면 비교를 해보면 감이 금방 오니까. 감이 금방 오죠. 예, 예. 숫자만 봐가지고 사실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먼저 곡물에 대해서 먼저 비교를 해봤는데 네. 옥수수하고 밀하고 콩입니다. 왼쪽에 파란색은 이제 양을 의미하고 주황색은 가격을 의미하고 가격. 가치를 네. 의미하는데 근데 양만 보죠. 양만 보면 옥수수 같으면은 2,800만 톤 정도를 2021년도에 수입을 했거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00만 톤을 수입을 했죠. 중국 인구가 뭐 거의 30배쯤 되니까 그렇죠. 네, 30배쯤 되니까 그거 생각하면 그렇게 수입량이 많지 않아 보이는데요? 수입량이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 2,800만 톤 같으면 이게 또 나중에 전체에서는 얼마 되는지 한번 또 감을 안 네. 잡아보시죠. 근데 어쨌거나 저희보다 한 10배쯤 수입할 것 같았는데 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자금률이 상당히 높을 거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 예, 예. 일본도 1,500만 톤이라는 게 좀 놀랍죠. 오히려 보면은 그렇죠. 일본도 우리나라 인구에 비하면 거의 2배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2.4, 5배 되려나요? 아니 근데 대한민국 분들 특히 옥수수는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가공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이 먹길래 대식가 대한민국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일본이 오히려 자금률이 우리보다 좋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네. 우리가 더 많이 먹겠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고 예. 한번 이렇게 이것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줄어들었죠. 그렇네요. 네, 중국 같으면 970만 톤 정도니까 우리나라의 440만 톤에 비해 가지고 2배가 조금 넘어가거든요. 예, 예. 일본은 2배가 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밀은 상대적으로 수입이 작다. 수입이 작다. 이 얘기는 자금률이 높을 것 같다 아니면 적게 먹겠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잠깐 저는 계속 일본은 왜 저렇게 조금밖에 안 수입하지?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네. 일본 사람들이 적게 먹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나? 저도 그게 좀 약간 의문입니다. 예.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대두 같은 경우는 이게 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메주콩을 얘기하죠. 예, 예. 메주콩 같은 경우는 일본은 320만 톤 일본 수입했고요. 우리나라는 120만 톤을 수입했는데 126만 톤을 네네. 중국 같으면
거의 1억 톤 가까이 수입을 이야, 했습니다. 이게 정말 단위가 다르군요 보면. 네, 이거 보고 있으면 사실 비교가 불가능이 되죠. 예.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거의 10배 가까이 네, 대충 맞아요. 10배 정도 예. 수입한다고 보시면 되죠. 많이 수입할 때 1억 2천만 톤까지 수입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곡물은 중국이 이렇게 수입을 한다. 그럼 이게 맞나 적나 솔직히 잘 모르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다는 느낌이 오는데 네. 이제 진짜로 어떤 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육류지 않습니까? 육류. 육류 같은 경우는 소고기 같은 경우는 약 3, 40만 톤 정도 수입을 한 것 같죠. 예. 우리나라는 한 50만 톤 정도를 수입했고 이게 색깔은 어떤 건가요? 이게? 색깔은 보면 이제 고기도 뼈가 있는 고기가 있고 뼈가 없는 고기가 있잖아요. 예, 예. 살코기만 정육이랑 살코기만 수입한 거 의미하고 정형을 일단 그냥 떼내고 뼈가 있는 고기. 우리나라는 뼈가 있는 고기를 많이 일본에 비해서 많이 수입한 게 보이죠. 일본은 뼈가 있는 고기는 거의 수입을 안 했고 정육만 주로 수입을 했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갈비라든가 갈비. 뼈가 있는 네. 부위를 많이 수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중국 같으면은 양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다는 게 보이죠. 예. 그럼 이게 많으냐 적으냐.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소고기 예. 지방 게.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소고기의 자급률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르니까 음. 우리나라 같으면 소고기는 35% 정도만 우리나라에서 작업을 하거든요. 예, 예. 일본 같으면 또 자급률이 높다 그러면 높다. 그러니까 수입을 적게 수입량이 할 수도 적을 수도 있고 있다. 아니면은 소고기 자체를 적게 먹을 적게 수도 있고 먹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적게 먹고 우리가 많이 먹고. 그게 맞죠. 예. 나중에 이게 소 사육 두수를 보면은 일본은 우리나라 대충 2배가 많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느낌으로는요. 그렇죠. 근데 어떨 것 같아요? 한번 남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보다 조금 많다? 뭐이 정도인가요? 조금 많은 게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 사육 두수가 한 370만 두 되고 일본이 380만 두쯤 되거든요. 거의 차이가 없군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 음. 수입량도 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예. 그러고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소고기를 많이 먹는다. 아니면 일본 사람이 적게 먹거나. 예. 이게 또 상대적이라서 일본한테 질 수 없죠. 유럽 사람에 비하면 우리가 엄청 적게 먹는 적게 거고. 먹는데도 네, 예. 일본하고 한국이 적게 먹습니다. 소고기를.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돼지고기는 역시 돼지고기는 우리 생각처럼 이제 인구 비율하고 비슷하게 가죠. 근데 중국이 상대적으로 수입량이 적은 거는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자체도 많이 생산을 많이 한다고 보면 되고 일본은 비율이 아마 비슷해지는 것 같고요. 예, 돼지고기에서는 닭고기는 훨씬 더 일본이 오히려 수입을 조금 더 많이 많이 하고 하고. 이건 우리나라가 자급률이 닭고기는 그렇죠. 80%쯤 되거든요. 아, 7, 80% 되니까. 또 유명한 또 몇몇 기업들이 생각나는군요. 보면. 네, 그렇죠. 우리나라의 독특한 그 치킨 문화 있지 않습니까? 예. 15호 닭이란 아주 작은 작은. 닭을 튀기는. 브라질 친구들은 너희들은 메추리 튀겨 먹냐? 뭐 그런 식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죠. 또 황교익 선생은 매번 이거 가지고 또 2.5kg짜리 뭐 네. 이런 닭을 주장하고 계시고 있고 이것처럼 닭고기가 많이 수입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닭 시장의 특성이 특성이 그런 거예요. 이거 1.1kg짜리 닭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예. 아마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이건 우리나라만의 어떤 거의 독특한 좀 문화처럼 생각돼 가지고 이게 닭고기는 상대적으로 자급률이 높다 보니까 수입이 작고 일본은 예. 아마 그보다는 다른 시장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한중일 구도가 어떻게 되는가 아니면 예. 몇 가지 수치를 보면은 아마 우리나라의 식문화 같은 이런 것도 대충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은 어쨌든 중국이니까 예. 중국에 대해서 한번 계속 넘어가 보면은 그럼 이제 수입량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중국이 수입하는 양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아우, 콩이 그냥 압도적이군요. 네, 수입 수출을 보고 있으면은 옥수수에 비해 가지고 콩이 압도적으로 많고 예. 그 수입 수출하는 양은 거의 안 보이죠. 네, 그래서 다 뭐 수입일 것 같은데. 근데 쌀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네, 그러네요. 거의 5, 6% 정도를 수출하고 5, 6% 정도를 수입을 하고 이렇게 쌀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장이요. 네. 이건 아마도 쌀이라는 시장 특징이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많이 생산되고 주변국들인데 수출하기도 하고 또 고급 품종은 수입하기도 하고 수입하기도 하고. 예, 쌀은 좀 독특하다. 네네, 독특하고. 나머지는 근데, 예. 대부분 다 수입이 아마 중심적인 위치를 찾아보는 야, 거죠. 근데 저 콩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보면. 이걸 보면 그 중국 식량을 뭔지 할 때 항상 콩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대두 수입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그러니까요. 이 대두는 원래 제가 알기로는 만주, 뭐 한반도 이쪽 동북 지방이 이제 원산지라고 알고 그렇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중국 만주 지방이 이제 콩의 원산지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이전까지는 아마 그 19세기, 20세기 초까지는 미국에 거의 재배가 되지 않았던 작물이고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에서만 재배가 됐겠죠. 그렇죠. 주로 재배됐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왜 늘어났냐 하면은 국민 소득 증가와 거의 일치를 하고 있거든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육류 소비량은 소득과 비례해서 늘어나는 네네.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 수많은 엄청난 규모의 콩 수입은
네, 사람 그렇죠. 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제 대부분 이제, 네. 그 사료용으로 많이 사료용으로 들어간다. 특히 이제 돼지의 사료용으로 많이 쓰이게 돼지 되고요. 사료용으로. 그러니까 2017년, 18년 보면은 많이 줄었잖아요. 이때는 이제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 네, 몇백만 마리 예. 살처분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중국 돼지고기 생산이 확 줄어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대두 수요도 확 줄고. 확 줄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때가 되면은 재고가 이제 미국에 많이 쌓였겠죠. 돼지 재고가. 네네. 그런 문제 일어났을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가지고는 다시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으로. 예. 근데 2021년은 또 다시 줄어드는 건 이제 코로나 여파 이런 여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중국의 뭐 식량, 곡물 이야기를 하면 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제일 이제 좋고 이해가 빠르겠군요. 보면은. 네네. 콩에 대해 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콩과 무역 전쟁이 콩으로 촉발이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한번 대두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네. 히스토리를 약간 살펴보고 네.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왜냐하면 중국의 식량 문제를 얘기할 때는 대두가 어쨌든 간에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그래프를 보셨듯이 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이전에 한 1930년대 이전에는 중국이 최대 생산국이고 수출국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다른 나라의 뭐 대두 산업이라 할 만한 게 없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였고요. 예. 이게 언제쯤 바뀌었냐면 이제 1990년대 중반부터 바뀌기 시작한 거죠.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면서부터 수입국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수입국으로 전락을 했고 2020년도에는 대두가 주로 미국하고 브라질이 수출하거든요. 아르헨티나하고. 근데 거의 60% 거의 60% 가까이를 수입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전 수출 세계 예, 교역되는 콩 네네. 대두의 60%. 60%를 수입하고 이야.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중국과 브라질의 대두 복합체라고 소이빈 컴플렉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뭐 브라질은 정말 중국이라는 시장 하나 믿고 그냥 가는 거군요, 보면은. 그렇죠. 이 브라질이 사실 대두를 심기 시작한 게 1970년대부터거든요. 그때 1차 식량 위기 때 일본이 이제 브라질에 이민을 가고 하면서 브라질을 대두 생산 네네. 기지로 키우기 시작했었고 예. 그거 언제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 그 이야기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던데. 네네. 그렇게 키우기 시작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하고 무역 갈등이 생기면서 브라질이 계속 집중적으로 중국이 당연히 그럼 이 중국 입장에서는 물량을 조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브라질하고 외교적 관계를 강하게 만들고 당연히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다시 드리겠습니다. 왜 중국은 어떤 전략으로 이 문제를 대응해 왔는가 하는 것들. 근데 이걸 중국의 식량 안보를 살펴볼 때 이제 대두 문제도 그렇지만은 한 1994년부터 해서 미국에서는 중국 식량 위험론이 등장했었거든요. 중국 식량 위험. 중국이 너무 많은 식량을 수입해 가니까 그렇죠. 세계가 굶을 수 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거대한 나라고 갑자기 경제 발전을 하면서 식량 수입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식량 공급망이라는 게 갑자기 늘어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되게 일정한 양을 유지를 하면서 예. 아주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에서 갑자기 너무 많이 수입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이 이제 타격을 받잖아요.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 국가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 식량 위험론이 처음 등장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을 했었죠. 근데 공급망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자기 나라에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공급망 워낙 거대한 양을 수입을 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1년에 뭐 많아야 1,700만 톤, 1,800만 톤을 수입하거든요. 예. 근데 중국은 밀 하나만 아니, 2천만 톤이 넘어요. 2천만 톤. 뭐 네. 콩은 우리나라의 5배, 6배를 수입하고 이게 전체 수입하는 예. 양이.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이 너무 커서 문제인 거예요. 국가가 너무 커서 우리나라 같으면 뭐 조금 수입하더라도 영향을 주는 거 전 없죠. 국제 시장에 뭐 크게 뭐 출렁거릴 일이 별로 없죠. 네, 근데 중국은 약간의 흉년이 들거나 중국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예. 국제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식량 위험론이 등장을 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위협이 생기면은 자기들이 수입을 못할 수 있다는 당연히 가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망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국의 식량 안보 문제를 신경 쓰기 시작했었습니다. 96년부터. 네, 그래서 그때 뭘 선택을 했냐면은 당연히 곡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3대 곡물 얘기하면은 쌀, 옥수수. 옥수수. 이 3대 곡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95%의 식량 자급률 목표라는 걸 95%. 식량 자급률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이야. 너무 많은 것 같죠. 그러니까요. 야, 이게 95%면 뭐 거의 100%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거의 100% 가깝죠. 근데 예. 식량이라는 건 어느 나라든 간에 100%가 좋은 게 아니라고 뭐 말씀드렸잖아요. 예. 5% 10% 정도는 여유를 남겨놓고 그렇죠. 주고받는 게 제일 가장 이득이라고. 안정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은 아마도 90에서 95%를 목표로 하면서 90%를 넘겨가지고 계속 95%를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죠. 야, 그러니까 한창 경제 발전 막 제조업 세계 공장으로 변화하던 와중에도 중국은 나름대로 농업에 대해서는 뭐 안보 어떤 곡물에 대해서는 목표 수준을 상당히 높이 챙겼군요. 보면은.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중국 식량 문제라는 백서라든가 아니면은 장기
규획 요강이라는 이런 전략 문서에 네네. 이런 것들을 농업에 대한 어떤 목표를 담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법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농경지 최소 면적 기준이라는 걸 설정을 했고 이게 뭡니까? 농경지 면적 최저 기준이라는 거. 최소 기준이라는 게 이 이상은 무조건 농경을 유지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땅덩어리 전체에서 이 네. 정도의 면적은 무조건 농경지를 항상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자. 이런 목표를 설정을 했었죠. 아, 총량제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일본도 이제 그러면 자급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은요. 예.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농경지 면적이 일정 이상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가 함부로 농경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특히 양질의 농경지, 그렇죠. 생산성이 높은 농경지가 농경지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이제 국가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명시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게 1.25 헥타르, 1억 2천만 헥타르. 야, 스케일이. 이는 엄청난 면적이죠. 그 정도 면적은 무조건 농경지로 확보를 하고 있어라. 네, 그런 목표를 설정했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2008년도에 보면은 또 식량위기가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들 이제 2008년 그런 글로벌 금융위기만 생각하시지만 네. 그때 더불어서 식량 가격, 원자재 가격이 또 폭등을 했던 또 그런 시기이기도 했죠. 보면은. 네, 그때도 중국 책임론이 등장을 했었고요. 너희 때문에 다 오른다. 너무 많이 수입한다. 음. 너무 많이 수입한다. 아니 근데 뭐 먹는 거 가지고 저기 16억씩 되는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뭐 어쩔 수 없죠. 보면. 14억 인구가 정말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육류 소비량이 늘어나면은 많은 사람들은 양적인 곡물의 양만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을 보고 있으면은 식단이 바뀌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전 세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든 아시아 사람들이든 그 미국만큼은 꿈도 못 꾸고 유럽 수준도 꿈도 못 꾸고 중국 정도만 이렇게 다 먹어도 우리나라와 중국 비슷한 양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정도 수준만 먹더라도 식량은 사실 끝장입니다. 세계 곡물은 끝장이다. 전 세계는 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왠지 죄책감을 식단 느끼는. 구성에 대해서 예. 유럽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죠. 아마 그쪽은 좀 다른 입장에서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식량으로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는 2017년도에 트럼프 정부 때 무역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뭐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때 이제 관세를 이렇게 대폭 하니까 중국에서는 대두에다가 수입 관세를 매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산 대두에다 수입 관세를 매겨버리는 추가로. 예. 네. 그러니까 수입을 안 되게 만들고 브라질에게 더 많이 수입되도록 만들고.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 대두가 아킬레스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굉장한 무기이기도 하잖아요. 미국에 그렇죠. 대한. 전 세계 물량이 60%인데 네네. 이 물량을 이제 미국산을 많이 할 건지 브라질산을 많이 갖고 올 건지에 따라서 네네. 양쪽은 뭐 휘청휘청할 것 같은데 관련 업계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이 이 물품을 선정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공화당이 유리한 지역을 타겟으로 정확히 조준을 했는데 그게 대두였거든요. 예. 농촌 지역은 아무래도 공화당 강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판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아마 공화당이 선거 몇 석을 잃었습니다. 하원 의석을. 그게 이제 여소야대에 기여를 했고 이게 어쩌다 보니까 또 바이든 정권 교체까지 이어졌다.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중국이 나름대로 상당히 아주 스마트하게 보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볼 수 있는데요. 예. 또 하나 당연하게 그러면 중국이 이런 식의 전략을 구사하려고 그러면은 대두가 중국의 가장 아킬레스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두를 새롭게 생산할 지역을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새로 만들자. 네, 거의 브라질에 거의 의존해 있다시피 하고 아르헨티나는 약간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은 항상 이렇게 점점 갈등에 있으니까 그러면 미국을 대신할 만한 다른 지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디서 찾아야 되나? 거기서 이제 등장한 게 이제 러시아죠. 러시아하고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그 대두 파트너십이라는 게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러시아는 뭐 땅이 넓으니까 그리고 뭐 사실 미개척지가 많으니까 수요만 있다면 할 여력은 꽤 많을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엄청난 그 대륙을 가진 나라니까. 예. 이렇게 보면 이제 식량이라는 문제가 어떻게 국제 관계에 영향을 주는가를 약간은 이제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 이 대두 문제를 계속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이제 또 러시아 쪽으로 한번 넘어가가지고 잠깐 얘기를. 러시아는 현재 뭐 밀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수출국가. 최대 수출국가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1990년도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밀을 수입을 했었거든요. 70년대는 식량위기 때 미국이 밀을 가지고 러시아를 좀 괴롭혔거든요. 소련 시절에. 그때 찾아보다가 되게 재밌는 거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대평원을 이렇게 쫙 있는 그 밀들 거슬러 올라가면 러시아 농민들이 이제 19세기 후반에 미국으로 이민 올 때 갖고 왔던 품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면. 역시 다시 지구본 연구소가 나가온다. 그런 사실은 또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러시아도 어떻게 보면 이 국가가 러시아로 한 이후에 농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2006년부터 그 이전까지는 수입을 계속했었잖아요. 그렇죠. 미리 수입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 90년대 후에 2000년도 들어가지고 러시아가 밀을 수출하기 시작했었거든요. 푸틴 대통령 들어오면서부터 농업에 네. 대해서 강력하게 투자도 많이 하고 드라이브를 네. 많이 걸었죠. 네, 그래서 러시아 농업개발법이라는 걸 제정을 하고 2010년도에 식량안보 독트린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2년도에 어떤 정책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네. 푸틴 시절이었죠. 세계 최대 식량 생산국으로 도약을 하자 이런 정책 목표를 정했었습니다. 농업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2014년도에 결정적으로 이제 러시아 농업을 바꾼 게 뭐냐면은 네. 크림반도 합병. 크림반도 합병? 2014년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제재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그게 그런 제재가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은 농업국으로 부상하는데 또 하나의 기회를 줬다 그럽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약간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당시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곡물 수출은 많이 했지만 이제 유제품이라든지 각종 가공 제품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서 대부분 네네. 수입을 했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많이 차단이 네. 됐죠 보면은. 네. 그리고 또 무역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식량하고 비료 같은 것들은 수출 규제가 없는 거죠. 다른 품목들은 다 규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공산품들은. 식량을 규제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어렵다. 유럽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다른 세계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2016년인가 어디서 한번 뉴욕타임즈인가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러시아에 갑자기 카우보이가 등장을 했다.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제재 때문에 유럽에서 이제 육류나 어떤 가공, 육가공 이런 걸 도입하기 어려워지니까 네. 축산을 육성하자.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카우보이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방목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지 배워보자. 뭐 이렇게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게 또 저렇게 이어지는군요 보면은.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 자국 내에서 비료 같은 걸 수입 좀 했었을 거잖아요. 네네. 바로 노르웨이나 그 스웨덴 이런 나라에서 그때 이제 러시아에서는 자국의 그 비료 산업을 새로 키우면서 세계 최대 비료 수출국으로 또 등장하는 하나의 그런 계기가 어떻게 보면은 됐었고 제재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농업 부문을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식량 또 자급률 또 높이는 정책, 수출 정책으로 좀 집중하게 됐고 대단한 나라라는 이러면서 생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의 구조가 바뀌는데 2014년 크림반 합병이 계기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매를 있고 맞은 게 아픈 게 아니고 오히려 약이 된 경우군요. 보면. 약이 됐다고 이렇게 농업이라는 관점에서 농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가 자국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2014년 이 사건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을 얻었는지 대통령령으로 해서 2017년도에 210억 달러인데 뭐 450달러로 수출량을 농업 수출을 늘리겠다. 이 농업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석유 팔지, 곡물 팔지. 네. 인간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다 갖고 있는 네, 그렇죠. 나라니까. 그런데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하나의 지렛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러시아가 세계를 이렇게 움직이는 하나의 지렛대가 식량이 되고 있고 예.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중국과 관련되는 얘기들이죠. 2018년부터는 어떤 극동 지역에 바이카로스나 아니면 극동 지역에서 농업 발전 계획 같은 걸 중국하고 같이 대개 여기에 같이. 러시아 자본이 투입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안 극동 가죠. 지역에는. 예. 여기를 이제 그러면 중국 자본으로 가지고 개발할 생각을 한 거죠. 어쨌든 간에 넓은 땅은 뭐 지금 땅은 많고 무한히 사람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네네. 어쨌든 그리고 또 기후 변화로 그쪽 시베리아 쪽이 점점 따뜻해지고. 생산성이 좋아지는 땅이 되거든요. 참 이게 불공평해요. 그 지역이 또 한대 지방이다 보니까 토양이 네. 비옥합니다. 그래서 기후만 약간 좋아지고 예. 하면은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땅인 거죠. 흑토지대라고 봐야 되나요? 네네, 그렇죠. 거의 뭐 흑토지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도 계속 와가지고 중러 정상회에서 농업 분야를 계속해서 강력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하나의 그 무역 규제든 아니면 이런 걸 회피한 하나의 수단이고 식량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든 간에 그렇죠. 제재하자 이런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가 취약점인 대두 바다 건너서 갖고 올 필요 없이 훨씬 네네. 안정적으로 네, 콩을 갖고 올 수 그런 있다. 걸 하고 있죠. 그럼 중국은 이제 철저하게 러시아 쪽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한다면 콩을 달라. 네. 웬만하면 콩 심어라. 이런 식으로 가겠군요. 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남아메리카는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망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쪽으로 망을 구축할 거고, 그다음 유일하게 남은 곳이 아프리카 쪽은 남아 있을 겁니다. 예, 예. 이건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아프리카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럼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하고요. 일단 중국 쪽으로 넘어오면 중국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냐면은 2019년도 해관 총수라는 곳에서는 극동 지방의 대두만 되게 수입을 했었는데 예. 중앙아시아의 대두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거죠. 검역 규정을 제한해 가지고 카자흐스탄 같은 국가에서도 우즈베키스탄 이런 국가에서도 수입될 수 있도록 풀었고요. 뭐 어마어마한 그 농업 잠재력들이 있는 국가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은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곳에다가 대두 심는 걸 투자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일부도 이제 거기에
대두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아, 그러면 이 대두가 다 어디 갈 거냐면은 러시아는 수요가 크지 않을 그렇죠. 것 별로 많지 않을 거. 네, 이게 이동거리가 너무 멀고 용도가요. 대부분 다 이제 그럼 중국으로 가거나 우리나라로 오긴 좀 힘들고. 우리나라로 오기 힘들 것 같아요. 내륙 네, 국가 대부분 다 중국을 대상으로 음. 하는 대두 공급망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네네.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특수법인 같은 걸 설립해가지고 네네. 연해주 쪽이나 이쪽에 개발하는 농업 개발하는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타겟은 보면은 살하고 밀하고 대두에 집중하는데 뭐 주로 수출 시장으로는 중국, 한국, 일본으로 가지고 대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출까지 생각을 하고 이제 네네. 간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레노버 있잖아요. 네네. IBM 컴퓨터 인수했던 인수한 회사. 예. 그 회사도 이제 자회사로 있는데 조이비오라는 회사인데 네. 농업 쪽에 투자하는 회사 모양입니다. 컴퓨터 회사가 이제 네, 그렇죠. 농업 회사를 또 가지고 있는 네, 네. 상당히 중국스러운 풍경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대기업이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흑룡강성이죠. 흑룡강성에 네네. 있는 기업들 주로 이제 러시아 접경 지역에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지역들이 투자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120여 개 기업이 참여해 가지고 67만 헥타르. 이게 어느 정도 넓은지 감이 오세요? 우리나라 전체 농경지가 이게 우리나라 전체 논면적하고 비슷하다고 농면적 67만 헥타 정도면 네, 우리나라가 논면적이 한 70만 헥타르 조금 넘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정도를 이제 경작을 하는데 80%가 정도가 대두라는 거죠. 대두. 네. 중국이 이제 러시아 극동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하고 네. 이제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기사도 종종 봤어요. 이제 원래는 저 경작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 러시아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농민들이 와서 경작을 하고 네. 낮에 경작하고 밤에는 퇴근해야 되는데 오고 가는 것도 귀찮으니까 점점 이제 눌러 앉기 시작해서 러시아가 이제 고를 싸매고 있다. 뭐 그렇겠네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근데 하나 궁금한 거는 저 흑룡강성이나 이런 지역도 땅이 되게 많고 사실 뭐 새롭게 이제 뭐 기계화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도 극복이 안 될 정도로 이 정말 러시아나 이런 지역에서까지 다 데려올 만큼 그 중국의 수요가 어마무시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면? 그렇게 현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네. 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은 중국이 이게 보면은 왜 그러면 중국은 콩을 포기했잖아요. 포기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쌀, 밀, 옥수수는 여기 뭐 집중하다 보니까 콩을 약간 등한시한 게 맞죠. 이게 우선적으로 곡물이 목표였고 예. 콩은 나중에 보자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보자.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런 선택을 하게 됐냐면은 보시면은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 헥타르당 이제 킬로그램 단위죠. 그렇죠. 쌀은 6톤, 뭐 네. 밀은 5톤. 근데 대두가 원래 콩이 잘 자라는 거 아닌가요? 생산성이 잘 자라는데 예. 이거 생각해 보시면 중국도 보면은 콩을 좋은 땅에 안 심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정책이 쌀, 밀 이쪽에 집중되면은 그렇죠. 좋은 땅은 이걸 다 재배하고 성적표는 어차피 쌀, 밀, 옥수수 3개로 이제 평가를 받으니까 네. 콩은 항상 이제 한계 농지 쪽에다가 네, 이제 토양이 별로 안 좋은 거 심다 보니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콩을 심는 땅은 별로 좋은 땅은 그렇죠. 원래 아니거든요. 뭐 콩은 다 이제 논두렁 밭두렁에다가 이제 심어가지고 네. 예. 근데 미국이나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이 작정을 하고 콩을 심으면은 제일 좋은 곳에 딱 심으니까. 그러니까 생산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성이 차이가 날 때 보면은 이게 무슨 기술적인 차이냐 이렇게 보지만 네. 그거는 하나에 불과하고 이게 토양이나 기후가 네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개는요. 그러니까 중국은 콩을 많이 쓰긴 하지만 콩을 좋은 토지에 심기에는 아직까지 이제 중요성이 낮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겠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토지는 다 벼를 심었죠. 그렇죠. 다 벼를 심고 밭은 아무래도 좀 예. 경사지거나 토양이 별로 안 좋은 지역들. 네, 그렇게 예.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그래프는 2017년, 18년도에 무역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이 대두 수입을 멈춰버리니까 미국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은 되게 재고가 쌓여버렸죠. 그 2018년 산더미처럼 재고가 쌓이는군요. 이게 대책이 없이 곡물은 괴롭지 않습니까? 보관할 데가 없어서 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항상 이렇게 시설 용량만큼 대개는 이 생산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왜 이제 미국이 하원 의원 선거에 졌는가 판벨트 지역에서 당연히 가격은 폭락했을 것이고 네, 미국 대두 가격은 네. 그러면 이제 소득을 주니까 상당히 네, 이제 네. 골치 아플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지금까지 쭉 뭐 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은 자기 앞가림은 되게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보면 콩을 제외하고 나면 아 역시 예리하게 보십니다. 이걸 보면은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야, 쟤들은 뭘 저렇게 많이 수입해?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거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의 그 전반적인 식량 현황에 대해서 어떤가 뭐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그렇죠. 중국. 예. 중국이라는 나라 어떤 나라인지 잘 알지만은 또 잘 몰라요 사실. 숫자를 한번 보면은 어떤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항상 제가 농업을 할 때는
중국하고 비교하지 말자고 맨날 얘기하거든요.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유럽 대륙보다 더 큰 규모고 인구도 더 많고 몇 배 더 많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대륙으로 봐야 되는데 국가로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별로 1, 2위를 뭐 순위를 매기면은 예. 대부분의 농산물이 중국하고 인도가 1등입니다. 그렇죠. 뭐 인구 먹여 살려야 되니까 네, 뭐, 생산량 자체는 뭐 네네. 탑급이겠죠, 당연히. 미국이 한두 개 1등하는 거 불구하고요. 그래서 보면 면적은 중국이 굉장히 넓고 그죠?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0만 제곱킬로미터. 10만 제곱미터. 예, 중국이 이제 950만이니까. 네. 예, 그렇게 따지면 이제 95배. 네, 그렇죠. 예. 거의 100배 정도까지는 안 되는 땅덩이고 인구는 14억 명. 예,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18%거든요, 중국이. 많다. 거의 20% 가까이 중국 인구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0.66% 예, 이렇게 보고 있고 에그리컬처럴 랜드 해가지고 전체 농경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농경지 개념도 우리나라에서는 농가 밭밖에 없으니까 농경지 그럼 다 논밭이면 다 작물을 되는 심는 게 우리나라의 농경지잖아요. 예. 근데 영어에서는 이걸 다르게 몇 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에그리컬처럴 랜드 외국에서는 주로 방목을 많이 하잖아요. 아, 초지도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초지가 포함되는 게 에그리컬처럴 랜드 할 때는 초지가 포함되는 거고 휴경지이 다 포함되는 거고 아, 이 작물을 심는 것은 대개 다 에러블 랜드라고 그러고 경작 가능 면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있고 예. 경작 가능 면적 중에서도 그럼 과수를 심는 게 다르고 뭐 다르잖아요. 밤나무를 심을 수 있을 거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퍼머넌트 크롭이라 가지고 영속 작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야. 이 에그리컬처럴 랜드라는 것은 초지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이거는 광희의 농지. 광희의 농지입니다. 예. 영국 같은 나라하고 만약에 비교를 하면은 농경지 우리나라보다 10배가 더 크거든요. 아, 영국이요? 그렇죠. 영국은 근데 전국토 한 70%가 농경지로 보시면 되는데 거의 절반 정도가 초지죠. 초지. 방목지. 야, 우리는 전국토의 70%가 산이고 영국은 전국토의 70%가 농경지고. 에그리컬처럴 랜드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분들은 그러니까 해외 농업을 보실 때 숫자를 볼 때 이 개념들이 없잖아요. 아, 정확하게 안 보면 착각하기 되게 쉽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이 논밭이니까 상대방도 다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왜 이렇게 땅들을 이렇게 구분했는가? 우리나라 농업 하시는 분들 사실 그걸 개념을 잘 못 잡거든요.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풍경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식의 한계라 그럴까? 이런 게 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도 이런 개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에는 조금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림이 이제 나오는데 이걸 아무리 이게 정의를 보고 아무리 이해를 해도 왜 이해가 안 가냐? 왜 에그리컬처럴 랜드라고 왜 에러블 랜드라고 그러고 이렇게 그렇죠. 다 우리말로 하면 그냥 농경지 네. 이렇게 번역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말 농경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예. 농지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정도 말씀이고. 예. 그러면 인구가 많은데 저렇게 면적이 넓으면 1인당 그 농업 면적, 네. 남성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농업 면적은 어떤가요? 보면? 중국은 1인당 면적 0.08 헥타르, 0.08헥타르. 세계 평균이 0.17 헥타르니까. 세계 평균의 절반 정도. 그리고 한국보다는 한 서너 배 정도. 오, 그렇네요. 크죠? 예, 크네요 그러니까, 보면. 네,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경작 가능 면적이 상대적으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 낮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식량 자급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네, 생산성이 높은, 어떻게 보면 우리 네. 기준에서 봤을 때는 매우 높은 지역일 그렇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곡물 생산량은 한 6.1억 톤 정도가 생산되는데 인구가 18%인데 곡물은 20.5%. 그러니까요. 자기 앞가림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전 세계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곡물은 20%를 전 세계 곡물의 20%를 생산하니까 네. 뭐 그냥 산술 계산으로 보면은 자기 입에 들어갈 거는 자기 땅에서 대충 만약에 중국이 못 그랬다 하면은 그 정도 규모의 국가가 존재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보면은 0.6%인데 0.1 한 2%만 생산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한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한데 중국은 훨씬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는 농업이 그 정도로 받쳐주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다. 아니면은 국가 자체가 존재할 수가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높은 생산성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인구가 많았고 그 네네. 인구를 또 농업에 투자해가지고 네. 예, 나름대로 또 버텨왔다라고 네. 볼 그래서 수가 좀 있겠군요. 중국을 뭐 이렇게 좋게 말하자는 건 아니고 이제 객관적으로 예, 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간에 많이 말씀드리고요. 수입은 하지만 상당 부분 작업을 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 농업의 작업하고 핵심은 있고. 그거군요. 보면은. 예, 유일하게 대두가 이제 아킬레스건이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건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서 문제고.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그래프들하고 대충 비교해 보면 느낌이 오실 텐데 당연하게 이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게 옥수수고요. 옥수수. 중국에서는 예. 이게 보면은 한 2억 5천만 톤이 넘어가죠. 단위가 막 이게 1,100만, 1,000만, 2억 5천만 2억 톤. 5천만 톤. 예, 전 세계 쌀 생산량이 한 5, 6억 톤 되거든요. 5억 톤 되니까 혼자 그 거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이거는 옥수수. 옥수수 같은 경우는 11억 톤쯤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 4분의 1쯤 4분의 1 정도. 쌀 같으면은 한 2억 톤쯤 생산하니까 한 3분 3분의 1 정도. 30% 40%쯤 예, 된다고 예. 보시면 되고요. 엄청난 양을 생산하는 거죠.
밀 같은 경우도 7억 8억쯤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밀은 약간 비중이 훨씬 더 줄어들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모든 농산물을 거의 다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토마토도 한번 다룰 예정인데 토마토도 중국에서 토마토도 많이 나와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 음식에 토마토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저기 뭐 꼬치집 가가지고 꼬치 말고 다른 거 시켜보면은 항상 토마토가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 꽤 많죠. 그렇죠. 보면.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토마토를 거의 요리에 안 쓰고 거의 과일로 과일로 아니면 샐러드용으로 먹는 토마토. 네, 그렇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특이한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수박도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대 품목 중에 양적으로 보면 돼지고기가 유일하게 들어가 있고 생산액 기준으로 보면은 육류가 당연히 1등이겠죠. 비싸니까. 네, 비싼 품목이고 돼지고기가 당연히 1등이고요. 예. 그다음 쌀이 비싸고 옥수수 쭉 가격으로 보면 그렇죠. 돼지고기 그다음에 뭐 이렇게 쭉 내려가고. 네, 버섯이 랭킹에 들어왔고 달걀 그다음에 소고기, 닭고기가 이제 10위 랭킹에 들어오죠. 예전에 이런 축산업 종사하시던 분께서 육가공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갑자기 저 돼지고기 통계를 보니까 중국이 돼지고기를 거의 자체 수요량의 한 8, 9%를 자급을 하는데 그 1%를 수입을 이제 유럽에서 할 때도 있고 미국에서 할 때도 있고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 휘청거린다. 네. 근데 정말 많이 먹는군요 보면. 그래서 중국은 비율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양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가 네네. 이게 항상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비율이 높다 해서 중국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예. 네, 그런 관점에서 뭐 앞에 말씀드렸듯이 옥수수 같으면 거의 20%, 예. 밀은 15%, 쌀 같으면 11% 정도가 이제 중국에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근데 이게 18% 인구와 비교해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인지 뭐 감이 그래도 오시죠. 저 3대 작물은 자관 기본은 충분히 하고 있다.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보면.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옥수수, 밀콩, 쌀은 이게 수입에 넣을까 하다가 빼버렸는데 왜냐하면 쌀은 어차피 무역에서 큰 중요성을 가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 3대 곡물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만 비교를 했는데요. 전체로 보면은 이 3대 곡물 중에서는 중국이 계속 늘어났었죠. 양이 늘어나가지고 5억 6,300만 톤. 네. 그때 2021년도에는 5억 6,300만 ton 정도가 전 세계에서 생산됐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1억 3,400만 톤 정도 수입해서 한 24% 정도가 네네. 전 세계 수입량의 교역량의 24% 정도, 4분의 1이 중국으로 들어간다. 쌀을 제외하고.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많냐 적냐 봤을 때는 많죠. 많기는 한데 생각보다는 덜 한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보면. 아, 그렇습니까? 예. 이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교육 비중을 각 곡물별 나타내고 보면은 대두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60% 가까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쌀 같으면 한 5, 6% 정도에서 뭐 6% 정도 5, 6% 머물고 있고 그 다음에 팜유가 13%, 옥수수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비율이고 네네. 이런 정도가 이제 그 중국에 수입을 하니까 이 정도만 해도 거의 세계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네, 만약 이 비율에서 10%만 더 증가하면은 생각하기도 싫어요. 이게 세계가 식량위기 올 정도의 위기가 빠질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정말 중국의 그 소득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육류 소비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콩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저렇게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제 증산 서로 그게 잘 돼야겠다는 생각도 계속 들어요. 보면. 오히려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죠. 그게 잘 성공을 해야 이제 별 세계 시장에 문제가 없지. 네네. 그런 생각도 계속 듭니다. 보면.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식량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 90% 이런 몇 퍼센트 목표를 할당했을 텐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식량 안보는 또 어떤 면에서 봐야 될까요? 보면. 네, 한번 중국이라는 나라 규모가 항상 문제였거든요. 절대량 자체도 뭐 전 세계 탑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마오쩌둥 시대에 보면은 대약진 운동이라고 있었고, 그렇죠. 그때 5천만 명이 기본으로 수천만 명이 죽었죠. 보면. 굶어 죽었다 이렇게 있죠. 어쨌든 그때부터인지 몰라도 어쨌든 이 식량이라는 거는 고대나 현대나 가장 어떻게 보면 국가의 기본이고 마찬가지로 시진핑 시대에 와서도 중국인의 밥그릇은 중국에 생산된 곡물로 채워야 한다 할 정도로 이게 식량 자급률에 대해서 어떤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의존도가 높고 특히나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그러면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규모가 되는 나라가 수입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은 전 세계 식량망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쉽게 조달하기가 어렵겠군요. 중국 식량 위험론이라는 것들이 순식간에 이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거는 중국인들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곡물부터 몇 가지의 이제 중국의 식량 안보 쟁점에 대해 가지고 보고서 하나를 가지고 간략하게 소개하는 걸로 이제 중국을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중국이 생산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영양 부족 인구가 여전히 한 6, 7천만 명 정도는 되는 거죠. 아직도 그 제대로 못 먹어서 영양실조? 네, 그렇죠. 쉽게 말하는. 네, 영양실조까지는 아니고 언더노리시먼트라 해가지고 영양 부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목표하는 영양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걸 충족하지 못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도 뭐 굶는다는 정도는 아니고 이제 예. 그렇게까지는 덜 먹는다. 제대로 균형 잡힌 식사를 못한다 이렇게 그런 봐야겠군요. 정도로 이제 생긴 우리나라도 대충 한 40만 명 정도가 FAO 통계에서는 언더노리시먼트 인구로 잡히거든요. 그렇습니까? 보면? 네, 그렇죠. 나라마다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 노숙자도 있고 어느 나라든 극빈층이 극빈층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항상 어느 사회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 단위도 이제 비율로 치면은 뭐 10%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2000년 들어가지고. 그렇지만 14억 인구다 보니까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네. 여전히 이제 네, 저영양 상태에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줄어들었고 요즘 중국 국민 소득이 $10,000. 12,000달러까지 예, 올랐더라고요. 12,000달러. 굉장히 놀랍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예, 14억 명이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뭐 95%까지 식량 자급률 목표를 설정했고 그다음 곡물은 거의 작업 수준에 도달했다. 대두를 제외하고는 네네. 5% 10% 수입하고 있지만 이거는 거의 예. 작업 상태라고 볼 수 있는 볼 수 있다. 수준으로 볼 수 네네. 있고요. 그다음에 육류 수입량이 급격하게 늘어났었죠. 그죠? 하지만은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소비. 네네. 우리나라는 54kg쯤 되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작고 일본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고 그러니까 중국이 그럼 육류 소비량이 더 늘어날 거냐 보고 있으면은 예. 더 이상은 잘 안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한번 일본 보고서 케이스에 말씀드렸듯이 네네. 다른 보고서에서도 육류 소비량이 이제 거의 정점에 달했다. 정점에 달했다. 서서히 증가할 거다. 그리고 급격한 증가는 없을 거다고 보고 없을 있고 거다. 이게 세계 농경지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네. 작용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가의 그 식량 안보를 할 때는 항상 얼마만큼 공급망이 다변화되어 있느냐. 여러 나라에서 수입을 네, 하느냐. 자국의 생산량 예. 플러스 그렇죠. 수입하는 건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10개 국가에서 거의 70% 이상을 수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뭐 브라질. 네, 그렇죠. 가장 크게는 브라질. 예. 이게 대두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 미국이고. 그래서 그 루라 대통령이 자주 이제 중국에 대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항상 네, 긍정적으로 봐주려고 하는 이유가 저기 있군요, 보면. 이게 중국이 브라질하고 무조건 친해를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중국의 불안 요인은 뭐냐면은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네. 전부 다 미국 동맹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나라에 여전히 많은 공급망을 의존하고 있다는 게 하나의 그거고 이걸 탈출하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러시아나 아프리카 예. 협력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무역적으로 보면 이제 적자 규모가 예. 이제 큰 450억 달러 적자인데 네. 1,000억 달러 정도를 수입을 하고 이제 600억 달러 정도를 수출하니까 예. 우리나라는 무역 적자가 어떤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400억 달러 정도를 식품 전체를 예. 수입을 하고 예. 수출은 100억 달러 정도를 합니다. 100억 달러 수출도 그게 참 신기하긴 한데 무역 그게 라면 같은 게 많아요. 라면, 가공식품. 네. 농산물 자체는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450억 달러, 우리나라 규모에서 한 300억 달러 정도의 적자니까 예, 엄청난 규모죠. 대충 이제 비교해 보면 느낌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은 철저하게 이 세계화 시대 속에서 보면은 그런 교역망에 의존해서 우리가 먹고 그냥 어떻게 보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군요.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이라든가 하는 식량 교역망의 가장 큰 수혜주다. 가장 큰 수혜자 중에 그런 것 하나다. 같아요.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다르게 볼 수도 있고 이 관점이라는 게 네네. 이렇게 볼 수 있죠.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중국 식량 안보의 가장 큰 약점은 대두가 콩이다. 네, 콩 네. 문제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경작 면적 때문에 곡물 생산량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고요.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두 수입이 너무 많이 늘어났죠, 그죠? 이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네네. 어떻게 대두 수입을 다변화시킬 거냐가. 그러니까 저 대두가 다 이제 돼지 사료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보면은. 대게 기름을 짜고 네. 식용유를 만들고 대두박을 이제 대두박은 돼지, 소를 키우는데 많이 예. 씁니다. 뭐 다른 작물 없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원산지의 콩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한 작물인 거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대한 작물인 거죠. 위대한 작물이죠. 네, 아무 위대한 데서나 작물. 잘 자라고 네네. 예, 유지 식물이기도 하고 네. 예. 이제는 부정적인 좀 부분을 계속 좀 말씀드리면은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오염입니다. 환경오염? 이게 그 양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중국이 워낙 거대한 나라다 보니까 인구가 밀집돼 있잖아요. 모든 사이즈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게 특히 수질오염이 심각한데요. 이게 지하수 오염들 나타내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보면은 5등급 그레이드 약간 진한 녹색. 예, 녹색일수록 안 좋은. 예, 그렇죠. 5등급은 어떤 용도로도 쓸 수 없는 동물. 4등급은 이제 뭐 농업 명수 정도 겨우 쓸 수 있는. 네. 다른 용도는 못 쓰고 공업 명수도 못 쓰고요. 정도죠. 근데 그게 급격하게 비율이 늘어났잖아요. 오.
쓸 수 있는 물이 별로 없다 싶은데 저건 지하수죠, 그러니까. 네, 지하수 오염도를 나타내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다른 강물도 뭐 비슷한 그렇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국 사람들이 식품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할 거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죠. 네네. 네, 저도 왜 그렇게 불안해할까를 잘 몰랐는데 이번에 자료 준비하면서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식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자국산 식품에 대해서 이거를 뭐 양으로는 나오지만 이거 네. 먹어도 되나? 아마 중국의 5천만 명, 1억 명에 가까운 어떤 중산층 이상의 분들은 예.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인증을 받았든 말든 상관없이 이게 기본적인 환경이 이 정도면은 거기서 뭐 결과물이 나와봐야 뭐 네, 거기서 이게 거기죠. 참, 거기서.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일 거다 싶고요. 근데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은 이 문제가 5등급 지하수가 꽤 많을 거 아니에요, 중국에. 네네. 허난성 예. 후베이라고 그럽니까? 예. 후베이는 324만 헥타를 경작을 금지를 시켜버렸다. 2018년도에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 농경지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지역이 아예 경작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경작을 금지를 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금속이나 저런 수질 네네. 문제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럼 굉장히 심각했다는 걸 네네.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항상 나오는 게 식량 안보 지수 자체가 나쁘진 않는데 네.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양쪽으로는 충족되니까. 예. 근데 이제 농업 지속 가능성 지수에서는 67개국에서 항상 꼴찌 하위에 머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게 이제 뭐 수질이라든지 이런 문제 네, 때문에. 네. 이 공업이라든가 농업도 이 정도 생산하려 그러면은 네. 이게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식품 만든 사고가 그건 뭐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잘 알죠. 끊임없이, 대한민국인들은. 네,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농산물들 중에서 비싼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업자들이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저는 왜 그런가를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 중국에도 GAP 인증이나 유기농산물 인증받은 농산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왜 그걸 안 하고 우리 걸 수입해 갈까 그렇게 싶었는데 저는 이제 이걸 보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어떻게 보면 중산층 어떤 소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자국산이라는 네. 국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다. 네. 라고 되니까. 이미 그 정도로 네. 뭐 이렇게 됐다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돼지 열병도 그렇고 예. 아프리카 그런 것처럼 이 정도 어떤 2만도 3만도 정도의 돼지 농장을 가면 우리나라도 그 정도의 규모를 보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손가락에 꼽을 정도인데 중국 같으면은 뭐 보통이 한 30만도 40만도 되는 얼마 전에 그 저기 뭐 세상 이런 일이 거의 수준의 그 고층 그 네네. 돼지 그 사육장 그런 근데 것도 있었죠 보면은.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정도 규모가 되다 보면은 예. 밀집돼 있는데 규모가 너무 크다 보면은 한번 관리 요소가 많아지잖아요. 음. 어느 사고가 하나 터져버리고 나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다 그럽니까? 그게 굉장한 리스크죠. 그 규모화에 따른 리스크. 대형화 집적화를 하다 보니까. 네네네. 예. 그러니까 ASF 한번 발생하자 거의 뭐 축산업이 돼지 산업이 거의 와야 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위기가 컸었고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가장 위험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수산물. 중국 사람들이 물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예전보다 훨씬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유럽 쪽은 식량 사정이 나은 곳은 육고기를 많이 먹었고 예. 식량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 곳은 그렇죠. 물고기를 많이 먹었잖아요. 안 굶어 죽으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네, 맞아요. 예. 어떻게든 먹었어야 됐으니까. 근데 1인당 한 39kg 정도를 중국에서 소비를 했는데 예.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이죠. 그죠? 우리나라, 일본도 당연히 뭐 세계에서 생선 제일 많이 먹는 나라는 한국. 그다음이 일본. 일본 예. 이 두 나라 정도 가장 많이 먹고. 근데 참 중국도 어마어마한데 그 인구로 생각해 보면 네, 상상을 예. 초월하죠. 그래서 원양업이 전 세계 원양업의 38%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포획되는 양의 거의 30% 이상이 예. 30-40%가 중국 어선이 잡는다는 걸 얘기하고 예, 있죠. 맞습니다. 그 다른 저 대양주 어떻게 조그만 섬나라 주변 이제 뉴스들을 찾다 보면 중국 어선들이 나타나서 이제 싹쓸이 완전히 정말 싹쓸이를 해서 가는 네. 예, 어떻게 손도 못 쓰고 당한다 뭐 이런 네. 이야기들이 많아요. 불법 어획으로 인한 국제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아프리카, 예, 전 아시아, 세계에서 남미, 작은 중국 어선들은 항상 사고뭉치 대접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서해안에서도 예,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은 원양어선 수를 한 3,000척으로 제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까지 확인은 알 수가 없지만 어떻든 간에 중국도 노력은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네. 너무 많다. 이게 이제 겉으로 보면은 이제 곡물에 대해서는 콩을 제외하고 나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네. 그 속의 이면으로 봤을 때 보면 불안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취약한 거죠. 이게 생태계가 중국의 어떤 식성을 감당할 수 있을 거냐. 물론 이걸 인류로 확대해도 똑같습니다. 그래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근데 중국이 이제 뭐 네. 대표 주자죠. 보면. 대표 주자죠. 네. 또 양식도 전 세계 양식 58%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저도 중국을 한번 가보면은 중국 남쪽 지방을 가다 보면 차를 타고 가는데 반나절 동안 가는데 이 논처럼 보이더라고요. 네네. 물이 있는데 벼가 안 심어져 있어서 저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양식장이라고. 양어장. 끝도 없이 양식장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양식을 할 때 이렇게 뜰채로 이렇게 물고기를 담지 않습니까? 예. 중국은 뭐로 담지 아세요? 포크레인 남나요? 포크레인으로 순간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끌어담더라고요. 예, 깨버리나. 저게 참 보면 이 양식을 많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데 기사에 그 베트남 관련 기사를 보다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 메콩강도 수질 오염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심해져가지고 농사짓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양식장으로 전환을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막 포기하는 네, 버려지는 지역들이 늘어난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참 골치 아픕니다 보면. 양식장이 많다는 얘기는 수질 오염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 계속 사료를 계속 줘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문제를 계속 이슈를 그럼 만들어내고 이런 있죠. 문제에 대해서 중국도 나름대로 이제 뭐 단지 양뿐만 아니고 질도 높이고 뭔가 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은 다변화 문제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할 거냐. 10년, 20년, 뭐 30년, 네네. 50년 후에도 국가가 유지되려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 안 하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죠.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게 양도 너무... 맞추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맞아요. 질까지 맞추라 그러면 네, 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방을 늘리가겠다. 그다음에 이 지하수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뭘 하겠다는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뭐 민간 자본을 투자해서 하겠다. 그다음에 또 보건부 같은 곳에서는 육류 소비를 대폭 줄일 것을 권고하는 식단 지침 같은 걸 발표하기도 하고. 예,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금으로 먹는 거에서는 뭐 고기를 먹지 마라. 뭐 예전에 그런 기사도 좀 나고 그랬었어요. 아,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까? 예, 예. 그런 것처럼 이게 중국의 육류 소비 문제는 국가 단위의 다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양보다는 이제 비곡물 식품 질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는 양적인 기준을 맞출 때는 곡물만 신경 쓰잖아요. 네네. 곡물과 육류. 예. 근데 건강이나 아니면 식단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채소와 과일이 더 채소와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지침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채소는 뭐 그렇다 쳐도 과일 수입도 어마어마하게 늘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예. 것 같고. 근데 중국도 워낙 신장 같은 데서 많이 생산하니까.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국가 영양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고. 그래 중국 정부를 보고 있으면서 중국도 굉장히 식량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식량 문제 어떻게 보면은 자국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중국이 네네. 이제 하고 있고 문제를 갖다 보니까 결국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이제 외국에서 이제 갖고 오는. 그렇죠. 예. 그래서 해외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수입선을 다변화시키는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해외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 지배력을 높이는 문제가 있을 그때 거고. 지난번에 이제 해외 곡물 메이저 네네. 그때 방송해 줄 때도 보면은 중국이 있지만 껴주지 않는다. 네. 예, 그건 국영 기업이니까. 맞습니다. 뭐, 예. 그래서 콩 위주의. 네네. 예. 그 히스토리를 약간만 살펴보면은 2012년도에 보면은 미국의 농경지를 17,000헥타르를 9억 달러를 투자해서 구입을 했었고요. 이 정도 구입하게 되면 미국 사람들 신경 쓰겠죠. 신경 쓰일 것 같아요. 신경 쓰겠고요. 예. 그다음 2013년도에는 그 WH 그룹에서 스미스필드라고 있거든요. 미국의 최대 축산 패커라고 얘기합니다. 아.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생산해서 포장해서 판매하는 네네. 기업으로 볼 수 있죠. 이 기업을 인수했고 스미스필드라는 회사가 약간 상징적인 회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거의 뭐 5조 원 정도를 4, 5조 원 정도를 들여서 인수를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조건을 걸 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중국으로 수출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조건을 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곡물 엘리베이터도 인수를 했고요. 코프코 이게 한 4위입니까? 예, 4위 정도 되는. 네, 이게 중국 국영 어떻게 보면은 식량 거래 기업이죠. 그 네덜란드의 니데라는 회사, 이것도 식량 글로벌 식량 곡물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인수했었고 홍콩의 노블그룹 같은 것도 인수를 하고 합작해서도 만들고. 예. 그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슈됐던 것 중에 하나는 2017년도에 예. 기억납니다. 차이나캠이 신젠타를 신젠타를 인수해가지고 야 정말 쟤네들 안 하는 거 없다 보면. 네, 신젠타는 우리나라에서도 농약하고 종자를 이렇게 예. 판매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430억 달러 인수를 해가지고 이때도 굉장히 인수를 허가를 받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까지 미국 농식품 기업에 뭐 7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또 브라질의 종자 회사 다아그로 사이언스라는 걸 2017년에 또 인수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통, 생산, 가공에 네. 이르는 일련의 프로세스에서 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들이고 직접 투자하고 그러는군요. 보면은. 그렇죠. 우리나라 같으면 뭐 요즘 일부만 해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 중국은 그 정도의 양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 정도는 이렇게 해도 아직 불안함을 느낄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또 하나의 그 한 게 호주에 가장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어디냐 하면은 예. 외국 중에서 영국을 제외하고는 중국이 또 가장 많답니다. 농지를 아예 산 거예요, 보면? 다 구입을 해버린 거죠. 구입을 해버리고 2018년도에는 320만 헥타르 정도를 구입하려고 했다 그래요. 스케일이 다르군요. 320 우리나라 농경지 2배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하려고 했었는데 야당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해서 못했다. 네네. 이런 수많은 어떤
역경을 겪고 있기도 하고 국가 간의 어떤 우려를 자아낸다 그럽니까? 그렇죠. 어느 나라든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자기네 땅을 막 뭐 네네. 합법이든 뭐 네. 불법이든 자꾸 점유를 하면 불안해지죠. 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는 뭐 2016년도에 1,300개 해외 농업 기업으로 등록했다고 중국이요. 네네. 엄청난 숫자죠. 투자 금액은 2016년도까지 무려 260억 달러 정도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어떤 그런 영역이지만 중국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네. 어떻든 간에 자국의 식량 안보든 뭐 관련 산업의 육성이든 이런 네.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군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박사님이 보시기에 중국의 식량 안보는 그러면 어떻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아마 양적인 문제는 이제 당분간은 충족할 것 같고 네. 그렇지만 계속 위험 요소는 계속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크게는 식품 안전성의 문제가 가장 클 것 같고 또 식품에 대한 불신 문제를 불신 어떻게 해결할 문제? 거냐. 예. 우리나라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신선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그렇죠. 공급을 할 여력은 어느 정도 있을 네네. 것 같긴 한데. 근데 설사 중국 농산물이 수출되더라도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비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다음 지하수 오염, 토양 오염 같은 거, 환경 오염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 수산물 남획 같은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가 중국에서는 가장 취약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농경지 전용 문제가 목표는 네. 정했지만 이 나라도 여전히 도시개발이나 산업개발 때문에 중앙에서는 정책이 있으면 밑에는 대책이 있다. 네. 라고 해서 또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네.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 작년이죠. 흑토지 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저건 어느 지역인가요? 주로 대개 흥룡광성이나 저 만주 지역이죠. 만주 지역. 예, 이제 흑토가 있어가 토양이 굉장히 비옥한데 이 지역의 농경지들이 자꾸 이제 도시개발로 빠져나가니까 여기다가 일정 이상 하지 마라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인구 감소하고 고령화 그 다음에 그 농업 인프라 이걸 대체하기 위해 농업 인프라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겠군요. 네,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일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농업 보조금 문제 2,000억 달러가 넘게 이제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이 문제도 중국도 계속 써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쭉 말씀 듣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문제를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네. 이제 뭐 GMO? 예, 이런 거를 이제 도입하면 한 방에 이제 해결할 수 있다. 또 중국이라는 나라 위에서 결정하면은 그냥 확 밀어붙이잖아요, 보면은. 근데 중국은 GMO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보면? GMO도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분들은 GMO에 상당히 예민하잖아요. 예. 미국은 뭐 별로 별로 그렇지 신경 않아요. 안 쓰는 것 같고. 유럽도 예민하고. 예. 근데 중국도 별로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제 2020년도에 최초로 이제 그 옥수수하고 대두 같은 것들이 그 생물 안전성 평가랑을 통과했다 그럽니다. 모든 GMO가 쓰이려 그러면은 생물 안전성 평가랑을 통과해야 이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걸 통과했는데 이걸 통과했다는 얘기는 이걸 심겠다는 얘기인 거죠. 중국 사회에서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에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이런 이제 여론들이 중국 분들도 이제, 예민하게 있군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은 이제 양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갈 길은 미래는 상당히 이제 흐릿한 이제 그러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아마 지금까지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각자 이제 중국이 어떨까에 대해서 각자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식량 자급률에는 외형적 지표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잘해오고 그러니까요. 있고.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농업을 땅을 해외에다가 뭐 어쩔 수 없이 땅을 사고 이게 기업 투자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새로운 갈등을 만들고도 있고.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중국이란 나라가 저도 어떻게 작동할지 우리나라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필사적으로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긴 시간 동안 남소연님께서 중국이 어디 가서 이제 듣기 어려운 이제 중국의 식량 안보 그리고 식량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쭉 해주셨습니다. 남수장님 말씀대로 이제 들으시는 분들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고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선입견을 갖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좋은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오늘 남수장님께서 수고해 주셨고요. 여러분들께 다음에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남수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